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 늦은 밤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었는데 여야가 말하는 중립성은 서로 달랐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있을 때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펀드 운영사 같은 사기 피의자를 변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시간까지의 청문회 상황을 신수아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호수 후보자에게 여야는 극명하게 다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이 걱정스러운 건 검찰이 아니라 오히려 김 후보자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치 세력만 탄압했습니다. 수사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비호해주는 세력은 다 막아줬어요.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후보자의 발탁 이유라는 것인데, 김 후보자는 정치적 고려 없는 원칙적인 수사를 할 것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진 거라서 이 제도를 빨리 안착시켜서 직접 수사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8개월 동안 월 2천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 수임에 대해선 사기 피의자 쪽 변호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운영사 측 사람들이 사기를 범행을 저질렀는데 운영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김 후보자는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배제 문제에 대해선 검토 후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아들이 김 후보자의 직업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실제로 입사에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자기소개서에 맞춤법 오류까지 거론하며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으로 몰고 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의 조직적인 대리수술 의혹 속보로 이어집니다. 예상 가능한 얘기지만 병원 측이 진료 기록과 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와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우선 했지만 강제력이 없죠. 경찰이 진작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강제 수사가 더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21세기 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 직원들이 절개와 봉합을 하는 모습이 담긴 10시간 분량의 동영상, 그리고 수술 참여 인원, 수술 내용 등이 담긴 환자의 진료 기록입니다. 경찰은 현재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지만 진료와 수술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측이 기록들을 없애고 있다고 병원 내부 관계자가 MBC에 제보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인천 21세기 병원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는 동안 병원 직원들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진료 기록을 삭제하고 수기로 작성한 기록을 파쇄해 치우는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파쇄한 종이는 흰색 봉투에 담겨 병원에 보관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병원에 입사한 이후 그렇게 파쇄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병원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술실이 위치한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세 대의 CCTV도 지난 5월 20일 이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5월 20일은 MBC가 대리수술 의혹을 처음 보도한 날입니다. 시간대별로 좀 보려고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한참 돌리시더니 작동하시는 분이 자꾸 이상하다고 하시더니 5월 것도 없고 아예 하루치도 없더라고요, CCTV가. 병원 측은 녹화 설정을 잘못했다며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수술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녹화되지 않도록 CCTV를 아예 꺼놓았거나 녹화된 장면을 고의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 21세기 병원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의 사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수술 영상을 보면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고는 누가 의사이고 누가 행정 직원인지 알 수가 없고 절개부터 수술 봉합까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했는데 이 의사들과 행정 직원은 함께 병원을 계속 성장시키면서 20년 동안 손발을 맞춰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 동영상을 보면 A 원장은 원목과장과 B 원장은 진료협력과장과 짝을 이루어 수술을 합니다. MBC에 제보를 한 인천 21세기 병원 전직 직원은 이들이 약 20년 전부터 함께 수술을 해온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병원에서부터 원장과 행정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겁니다. 99년에 오픈했는데 그분들은 다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 원장이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인천 21세기 병원에 근무하게 된 거죠. 행정적인 업무를 본 적이 없고 원래 수술기기 판매상이었던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을 진짜 의사인 원장들이 스카웃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수술 재료 상황에서 많이 근무하면서 수술 기구를 써주는 대신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암암리에 수술을 도와줬던 분들로 알고 있고 병원에서 스카웃이 제의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원장들은 손발이 맞는 특정 행정직원을 파트너로 삼아 병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며 대리수술을 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원장 같은 경우는 허리 쪽 많이 있으면 원무과장 그분을 선호해서 완전히 파트너처럼 돼 있고 원장들은 자기 수술을 잘 봐달라는 식으로 이제 용돈도 많이 주고 목적은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수술해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물을 더 크게 져서 갈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돈벌이 목적이죠. 한 달에 수술 400개, MRI 1000개. 짧은 시간에 그거를 해내기 위하면 의사 선생님 5분이 안 되잖아요. 열고 닫아주는 그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제보를 한 전직 직원은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인천 21세기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대리수술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 탓입니다. 저희가 대리수술을 맡긴 의사들의 재판을 분석해 보았더니 주로 벌금형이었습니다. 또 재판 이후 다시 의사 가운을 입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 한 남성이 양팔을 벌리고 수술복을 착용하더니 직접 망치질을 하고 무릎 관절 수술도 집도합니다. 누가 봐도 의사 같지만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입니다. 또 다른 수술실에선 의사는 팔짱만 끼고 있고 간호조무사가 상처를 봉합합니다. 지난 2014년 이 병원에서 영상에 잡힌 무자격 수술만 9차례, 의사 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을까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정형외과 자리 건너편에 새로 생긴 8층 규모의 대형 병원. 들어가 보니 대리수술로 처벌받았던 의사들의 진료가 한창입니다. 대리수술하셨던 거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 이들이 의사 가운을 벗었던 건 단 3개월. 1심 재판에선 비용을 아끼려고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금고나 징역형 이상이어야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금형은 석 달 자격정지만 끝나면 언제든 진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종교할 때쯤 해가지고 막 건물 올리고 있었으니까 야 저래 해도 씨 건물 올리고 돈 잘 버네 이러면서 막 기억이 나니까. 다른 대리수술 사건들도 살펴봤습니다. 3년 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십 차례나 수술을 맡겼던 신경외과 의사들과 원장. 3명 모두 벌금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과오를 반성하는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코종형을 비롯해 90차례 수술을 맡긴 비뇨기과 병원 의사 역시 벌금형이었습니다. 3년 전 또 다른 정형외과. 원장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어깨뼈 절개 수술을 정장 차림의 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맡겼고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환자는 수술 후 뇌사 상태로 나와 넉 달 뒤 숨졌습니다. 원장이 받은 처벌은 징역 1년에 면허 취소.
대리수술로 사람이 숨졌는데도 징역 1년형에 그친 겁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대리수술이 들통난 의사는 모두 28명으로 대부분 3개월 자격정지였고 면허 취소는 5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도 영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면허 취소 후 3년만 지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신청된 96건 가운데 8건만 거부돼 10건 중 9건꼴로 면허가 살아났습니다. 비공개네요.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어요. 면허 재발급은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의사 면허 재발급 회의에는 의사협회에서, 한의사 면허 재발급 회의에는 한의사협회에서 2명씩 참석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은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의사들과 환자 단체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양측은 어떤 논리인지 그리고 국회 법안 처리 계획은 어떤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청회에 나온 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가 보도한 인천 대리수술 사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리수술 발생률은 최근 5년여간 전체 수술의 0.001%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 신체가 노출돼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 자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이 노출이 되면 더 큰 인권 침해가 생길 수 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삭제 불가의 영역일 것 같아요. 또 의사들이 CCTV를 의식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치료를 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환자단체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현재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환자 신체 노출 우려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되냐는 겁니다. 환자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의료진 안전을 위해 응급실 CCTV가 필요하다면 의사들의 일탈에 대비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의료사고 입증이 주 목적은 아니고요. 무작위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 같은 걸 예방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 우려에 대해서도 수술실 CCTV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분쟁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CCTV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가운데 설치 위치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수술실 안에 꼭 있어야 되느냐. 여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논의 흐름을 보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 설치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라면 7월부터는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양천구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 앞 벤치에 3-3-5 모여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방역 수칙에 따라 실내에 1시간만 머물 수 있다 보니 주로 밖으로 나와 적적함을 달랩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그 에어컨 좀 쓰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제 못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지. 다음 달부터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예전처럼 시간 제한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끼리는 경로당 안에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동안 중단됐던 노래나 관악기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만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1차 접종자는 가족 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돼 8명 이상의 가족 모임도 가능해집니다.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 조치를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1차만 접종해도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 제한에서 제한됩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그럼 이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아영 기자, 아까 보니까 1차 접종만 받은 경우에도 이 직계 가족 모임의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 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도 지금보다는 모일 수 있는 가족 수가 늘어납니다. 현재 직계 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요. 부모님 2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끝냈다면 이제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도 예외가 되는데요. 백신 미접종자 4명이 모인 자리에 접종자들이 추가로 합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에서도 접종을 한 사람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또 백신 접종자에게는 공원이나 휴양림 이용료 할인이나 면제 같은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신을 진짜 맞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나 휴대폰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증명 수단을 삼을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을 한 사람이 증명을 요구받았을 경우 즉시 보여줘야 하는 건데요. 다만 위변조 위험이 없도록 정부가 증명서 발급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접종을 한 사람은 이제 당장 7월부터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실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써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 70%가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10월 이후에야 이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실내에서는 써야 합니다. 또 실외라고 해도 집회처럼 다중이 모이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네, 오늘 지금 확진자가 707명이나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완화해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백신 인센티브는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겁니다. 전문가들도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만 접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2회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어야지 보장이 되는 것인데 1차 백신 접종한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90%에 이르고 사망은 100%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를 근거로 1차 접종자부터 인센티브를 줘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백신 인센티브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정부는 6월 말까지 전체 인구의 25%인 1,3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백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확보돼야만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김아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밤중 골목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와 얼굴을 이유 없이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해 남성을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란 이유로 곧바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화곡동 20대 여성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며 친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안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다가왔습니다. 이 남성은 왜 인사를 하지 않냐며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A씨는 통화 중이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빨려. 통화 내용을 들은 남성은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인사해 이런 식으로 꼬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렸어요. 너무 막 맞아가지고 기억도 사실 잘 안 날 정도예요.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A씨가 골목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며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나온 A씨의 친구까지 함께 폭행했습니다. 저한테도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제 뒤통수를 가격했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쪽에서도 폭행이 계속 이어졌어요. 골목길로 차량이 들어오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나는 남성. 피해 여성들이 항의하며 뒤따라가자 다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차에서 내린 목격자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이 붙잡은 뒤에야 폭행은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집 밖에 나가는 거를 무서워서 그냥 사람이 다 무서워 보이고 계속 잠도 못 자고 뭐 조그만 소리에도 계속 번쩍번쩍 놀라고. 그러나 경찰은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가해 남성을 조사 직후 풀어줬고 내일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남성이 또 찾아오진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찾아오지는 않을까?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남편한테 좀 빨리 끝내고 와줄 수 있냐고. MBC 뉴스 정인입니다. 얼마 전에는 술에 취한 경찰관들이 길을 가는 여성들을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죠. 요즘 이렇게 거리를 걷는 것조차 안심하지 못할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낮에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초등학교. 지난 18일 이 학교 주변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왔고 할아버지가 막 저한테 5,000원을 줬고 그거 저가 내팽개치고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가 막 저 따라하면서 남자 하나 거기 보여준다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모두 3명. 상담 과정에서 낯선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곧장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인지를 하자마자 저희는 이제 유관기관에 이제 처리를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노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을 거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아직 초등학생인 만큼 일정에 맞추느라 조사가 지연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머물지 않고 즉시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는 사람도 따라가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칼칼하게 수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CCTV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잡히잖아요. 대낮에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학부모들도 걱정이 큽니다. 원래는 데리러 오지 않고 아이가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며칠 전부터 좀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끝나면 데리러 오고 있어요.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용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불안한 하굣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내용인데 과연 순기능만 있을지 차주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중 한 곳인 성북동 주택가입니다. 좁고 가파른 비탈길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구역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 주거정비지수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주거정비지수 규제가 도입된 이후 6년 동안 서울에서 새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빌라들이 노후도가 30년이 안 되면 점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들 때문에 노후도가 44%로 떨어지는 바람에 공공재개발에서 탈락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규제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갖추고 주민들만 동의하면 재개발 지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투기 세력이 몰려 또 집값이 들썩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파트보다 덜 올랐던 노후 빌라 등의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갭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서울시가 기획 단계부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발표한 같은 날,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서로 보완할지 아니면 충돌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한 경제지 기사 제목입니다. 20년 거주한 집 보유세, 서울이 미국의 2배. 20억 원대의 집을 20년 넘게 갖고 있는 집주인을 비교해 보니 지난해 미국에서 낸 보유세가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보유세가 정말 우리보다 이렇게 싼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미국을 대표해 보유세의 사례로 든 지역은 캘리포니아입니다. 또 다른 경제지도 보유세 얘기를 할 때면 캘리포니아를 얘기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유세는 현재 시가가 아니라 집을 샀을 때의 가격, 즉 취득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과거 5억 원의 집을 샀다면 지금 집값이 20억 원으로 올랐더라도 보유세는 5억 원에 대해서만 내는 겁니다. 따라서 신문 사례처럼 20년씩 갖고 있으면 보유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는 보유세율이 0.74%로 전체 51개 주 가운데 35위 수준으로 낮은 곳인데요. 보유세율 1위인 뉴저지주의 경우 해마다 내는 보유세가 2.21%에 달합니다. 이번에는요, 신문이 예로 든 집, 즉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부촌 팔로알토에서 20년간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서 지난해 보유세를 400만 원 정도 낸 20억 원대의 집. 저희가 이 집과 최대한 비슷한 실제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이 지역에서 98년도에 우리 돈 4억 7천만 원에 거래된 집이 20년간 주인이 안 바뀐 결과 보유세가 40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년씩 안 팔고 갖고 있는 집, 캘리포니아에 많을까요? 현지 조사에 따르면 기사에 거론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평균 주택 소유 기간은 10.7년입니다. 2009년 같은 조사 때는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기사는 미국의 51개 주들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했으면서도 세율은 낮고 또 보유세를 취득가 기준으로 매기는 지역을 골라서 이 가운데서도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상정해 한미 간 보유세를 비교한 겁니다. 미국은 뭐 주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는 실거래가로 평가를 하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특정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 다른 주들의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한 부동산 중개업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걸 보면 보유세율 1위인 뉴저지주, 이곳의 집값 중간값은 우리 돈 3억 7천여만 원, 보유세는 1년에 935만 원이었습니다. 수도 워싱턴은 보유세율 0.56%로 캘리포니아보다도 낮은데 집값의 딱 중간인 6억 7천만 원짜리 집에 대한 보유세가 375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율이 0.28%로 미국에서 가장 낮은 하와이주, 집값 중간은 6억 9천만 원인데 보유세는 19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평균 연간 보유세는 약 280만 원입니다. 서울의 중간인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00만 원가량 내는 걸 감안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보유세가 낮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백신으로 코로나19를 무력화시키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대체 이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출현했는지입니다. 미국 언론이 요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의혹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의혹은 박쥐 배설물을 치우려고 한 폐광에 들어갔던 광부 6명한테서 시작합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중국 남서부의 한 폐광에서 6명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가 3명이 숨졌다. 박쥐 배설물을 치우러 들어간 광부들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당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박쥐 샘플에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지만 사망 사례를 숨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우한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2019년 가을 코로나 첫 발병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파악한 비공개 정보입니다. 그러자 우한 연구소의 실험실이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추론의 거리를 두어온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and we need a completely transparent process from China. We need the WHO to assist in that matter. We don't feel like we have that now.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파우치 박사를 비롯해 전문가들도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알 권리와 재발 방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we do share, everyone in this country, is a desire to know how this started, where it started, and prevent it from ever happening again. 중국 정부는 근거 없는 보도를 구실로 미국이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美方一些人嘴上鼓吹真相，心里却全是政治操弄。 세계보건총회에서 미국은 코로나 기원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미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 드러난 은폐 의혹도 작용했겠지만 중국에 대한 다방면의 압박으로도 비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2년 전 인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려진 뒤 40만 명 넘게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최근 2심은 징역 3년에서 5년형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인데 피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14살 남학생 2명이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한밤중에 불러내 술을 먹인 뒤 끌고 가 돌아가며 성폭행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가해자 하고 내가 이겨가지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짐짝처럼 끌고 다녀 뇌진탕까지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범행 후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 CCTV를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질질질 끌고 가면서 웃으면서 그 악마의 모습을 봤다는 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석 달 넘도록 진전이 없었고 피해자 측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CCTV 관리소에서 경찰 2분이 출동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증거들을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형사가 저장이 안 되었다. 경찰이 실수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사라진 겁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4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중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단기징역 5년에서 장기징역 7년과 단기징역 4년에서 장기징역 6년. 소년범이어서 별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면 5년과 4년 뒤에 출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나마 가해자 A군은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합의도 했지만 B군은 달랐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건 물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군은 사건의 진상을 물어보려고 찾아온 피해자의 오빠를 감금과 강요죄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피해자 오빠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엄청 갔어요. 그 일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최근 끝난 항소심. 가해자들은 감형됐습니다. 단기 징역 3년에서 장기 징역 4년. 3년만 형을 살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감형 사유는 가해자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것. B군이 성폭행 말고도 절도 등 총 3가지 범행을 저질렀는데 나머지 2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저희 아이 건드렸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말 같지도 않은 형량이 제일 큰 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도망치듯 이사하고 딸이 자해를 시도하고 옮긴 학교마저 자퇴하는 걸 지켜보다 어머니는 한 번 더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어리다고 이런 큰 범죄를 봐주는 이 법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잠이 안 와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하지만 애끓는 어머니의 마음과 달리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비군만이 단기 3년형도 과하다며 상고했다가 언론 보도가 나자 취하설을 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지난주 부처님 오신 날 서울 조계사 앞입니다. 교인 10여 명이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까지 외쳤습니다. 꼭 이래야 했는지 오늘 불교단체가 아닌 개신교 시민단체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면서 이 교인들을 고발했습니다. 지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석가탄신일 서울 조계사 앞 오직 예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청년 10여 명이 느닷없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른바 전도 활동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조계사 관계자들이 말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최대 축제야. 축제인데 여기 가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 개신교교회 신도들. 하루 전 불교에 갇힌 영혼을 구출하자며 조계사 앞에서 모이자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이에요. 같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계사에서 200m 떨어진 인도에서도 또 다른 목사와 신도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린이까지 동참시켰습니다. 급기야 한 개신교 시민단체가 석가탄신일 조계사 인근에서 소란을 피운 신도들과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참담하고 또 정말 심히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조계사를 비롯한 또 불교 신자들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고발당한 목사는 대체 뭘 잘못했냐는 입장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이야. 구원을 위해서 전할 것이고 모레도 전할 것이고. 지난해 10월엔 한 기독교 신도가 승려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훼손한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호한 조치도 때때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이 같은 행위는 전도라는 이름의 종교범죄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종교를 상대로 한 일부 개신교인의 난동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경찰이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운전자를 무려 40km나 추격해서 붙잡았습니다. 특히 맨손으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검거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차는 계속해서 앞을 막아서고 흰색 차량은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가드레일 쪽으로 몰리나 싶더니 어느새 빈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차량의 도주는 40km, 25분 동안 계속됐고 신호도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60km로 내달렸습니다.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멈춘 차량.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도주가 우려되는 상황. 경찰은 차량으로 달려가 맨손으로 유리창을 부숴 문을 열었습니다. 엔진 굉음이 계속 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희 경찰관들하고 다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문을 지금 파손시키고 그렇게 좀 가속 페달 밟는 것부터 먼저 제지를 하게 됐습니다. 손순경은 박 경장과 함께 지난 2일 새벽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더니 차를 타고 바로 도주해버린 겁니다. 입에서 술 냄새가 좀 났고요. 제 음주 감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차량에 탑승을 해서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며칠 전에도 호텔에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항의하기 위해 다시 호텔을 찾은 겁니다. 객실에 계실 때 이제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와서 좀 해달라 하는데 여자친구 혼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남자분이 혼자 계시니까 지금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험천만했던 추격전을 벌인 경찰은 돌이켜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지금도 아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겁도 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그렇고 손희원 순경도 그렇고 추격을 그렇게 장거리로 해본 적도 처음이고. 경찰은 이 남성을 남포군정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주 경북 포항의 철강공단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현장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 괴동동에 있는 한 철강업체. 드럼통과 장비를 가득 실은 산업용 엘리베이터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급히 지게차가 다가와 들어올려 보지만 참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55살 김영모 씨와 45살 장모 씨는 이 엘리베이터를 3층에 고정해두고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누군가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되는 줄 알고 300kg에 달하는 화물을 실었습니다. 이걸 발견한 장 씨가 화물에 손대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적재를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물건만 없었어도 그렇게까지 밑에까지는 안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엘리베이터는 마침 1층에 내려와 있던 김 씨마저 그대로 덮쳤습니다. 장 씨와 김 씨는 모두 숨졌습니다. 입관하기 전에 다 서져 있는 사람만 봤는데 저는 그러고도 생각도 못했어요. 입관해서 내려가는데 다리가 없대요. 유족들은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직원이 실수로 화물을 싣는 동안 작업 현장엔 이걸 감독할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역들은 국가수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조속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의 고정장치 일부가 제거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벌금처럼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건데 이 돈이 한 해 8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양윤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이모 씨는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채용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를 한심하다는지 쳐다보고 됐습니다. 못나감을 느꼈죠. 시각장애인 김모 씨는 취업 생각을 접었습니다.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리가 안 나는 걸 잘 아니까. 장애인들에게 그나마 희망은 정부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그거가 주는 게 있잖아요. 메시지가. 믿음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서 그쪽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죠.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소 3.4%를 장애인으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을 권익위가 전수조사한 결과 의무 비율도 못 채우는 정보기관은 해마다 늘어 2019년엔 19%, 5곳 중에 한 곳에 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더 심각해 절반 가까이가 미달이었습니다. 대신 부담금을 내며 매년 버텼는데 부담금은 매년 불어나 올해 납부액은 무려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으로 받은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을 해결해온 셈입니다. 지난해 부담금 최고 기간은 서울대병원. 장애인은 절반만 채우고 무려 28억 원 가까운 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채용했다는 실적은 과연 진짜일까? 한국전력 채용 공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체험형 인턴 모집 공고가 수두룩합니다. 3, 4개월짜리 단기 알바식 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전은 채용 실적을 거의 달성했지만 상당수를 단기 인턴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실적을 12월에만 보고하기 때문에 연말에 인턴을 뽑은 뒤 연초엔 내보내는 행태도 반복됩니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상담을 했더니 그냥 그것만 해라.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고용을 했고. 권익위는 미달 공공기관의 명단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고 면피용 단기 채용을 막기 위해 월 평균 고용 인원을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한 농업회사가 농사를 짓겠다면서 신도시 예정 지역의 땅을 수십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회사 직원은 단 한 명뿐이었고 농사도 당연히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농업법인으로 위장한 부동산 투기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있는 야구장입니다. 신도시로 지정되고 한 달 뒤인 2019년 11월 대한영농영림이라는 농업회사가 이 일대 땅 9,000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광명과 하남 등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18,000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회사가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땅값은 334억 원에 달합니다. 농업회사가 왜 신도시 땅을 사들였을까?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단 한 명뿐입니다. 사실상 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회사가 겉으로만 농업회사를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부동산 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록이나 인가 없이 부동산 펀드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출입니다. 이 농업회사는 한 컨설팅 업체에서 194억 원, 자산운용사에서 118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본금 6억 원인 농업회사가 어떻게 수백억 원을 대출받았을까? 금융당국은 이 돈을 대출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금, 땅 투기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땅 투기가 의심되는 가짜 농업회사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농업법인을 집중 감사한 결과 신도시 같은 개발지구의 땅을 사들인 회사가 100개였습니다. 이들 중 26개 농업회사는 실제로 땅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는데 금액이 1,397억 원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드실 때 앱에 올라온 리뷰들 많이 참고하시죠?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 상습적으로 가짜 리뷰를 작성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배달시켜 먹는 음식 중 최고. 재주문 의사 10만 %라고 칭찬합니다. 양도 맛도 압도적이라는데요. 모두 유명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있는 리뷰 글들입니다. 전부 사실일까요? 이곳에 2019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3만 5천 개의 리뷰글을 올린 A씨. 하지만 A씨가 올린 글들은 모두 가짜. A씨는 해당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A씨가 이런 가짜 리뷰를 올리고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챙긴 수수료는 1억 50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A씨는 배민 모니터링단의 덜미가 잡혔고 법원은 리뷰 조작에 처음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소비자 기만 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 건 언제부턴가 리뷰와 평점이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리뷰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별점이랑 후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리뷰 찾아보고 여기 맛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인터넷에는 가짜 리뷰어를 구한다는 구인글도 넘쳐납니다.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뭐 한 달에 7, 80 이상, 뭐 많이는 뭐 200 얼마까지도 이제 벌 수 있다. 나쁘지 않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배달앱 가입부터 가짜 리뷰 작성법까지 세세한 내용이 담긴 매뉴얼대로 리뷰 글이 올라갑니다. 고객인지 알바생인지 그걸 판가름하려고 자기네만의 암호가 있어요. 소스 듬뿍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서 넣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주문도 하고 리뷰도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날 가짜 리뷰 업체가 음식값에 건당 수수료까지 함께 입금해주는 식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르바이트생이 스스로 손을 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기만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것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의심이 든다 해도 리뷰 말고는 딱히 의지할 정보가 없는 상황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거밖에 일단 판단할 게 없고. 배달앱 운영사들은 가짜 리뷰를 거르는 AI 시스템 개발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연결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세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쟁점을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특별히 새롭게 나온 쟁점은 없고 김호수 후보자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 또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선 적극적입니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제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과거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또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요직에 발탁된 건 오히려 과거 정부 때였다며 친여 인사라는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조국 흑서저자인 단국대 서민 교수와 검찰개혁 지지론자인 김필성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서 교수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변질됐다며 야당 의원들과 보조를 마쳤고,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됐다며 검찰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마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오늘 안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양당 법사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현재로선 오늘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 시종일관 부적격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꿀 것 같진 않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언제까지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이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 주말 한미 양국은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 조치는 정치 군사적인 의미뿐 아니라 우리 산업과 경제도 드디어 우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된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뉴스데스크는 우주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 세계적인 경주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앞으로는 광활한 행성 표면, 뒤로는 태양광 패널과 안테나, 붉은 암석과 토양이 보입니다. 중국의 탐사 로봇 주룽이 지구로 전송한 화성의 모습입니다. 祝融号火星车正在开展驶离着陆平台的准备工作，将择机驶上火星表面。 2021년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은 화성 탐사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分钟准备。 중국 우주 개발은 냉전 시대 초기 구소련 기술을 이전받아 시작됐는데 1970년 고비 사막에서 첫 번째 위성을 쏘아 올린 걸 시작으로 2003년엔 사람을 우주로 보내서 무사히 귀환시켰습니다. 和平利用太空造福全人类。 15년 후 중국은 지구와 교신이 어려운 달 뒷면에 탐사선을 발사해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长4号探测器已在预定区域安全着陆，后续所有工作按正常计划实施。 중국은 우주 개발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에 30만 명이 종사하고 지난해 우리 돈 9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2, 1, 대호! 지난달 29일엔 하이난에서, 하루 뒤엔 간수성 주취안에서, 일주일 뒤엔 사천성에서 로켓을 우주로 올렸습니다. 우주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기지는 해상발사센터를 포함해 중국에 모두 5곳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연간 로켓 발사 횟수에서 이미 미국을 제쳤다가 미국 민간 우주 발사가 활발해지면서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중국은 내년 말 독자적 우주 정거장 건설까지 계획 중인데 3년 뒤 중국을 뺀 16개 국가가 공동 참여한 국제우주정거장이 수명을 다하면 우주 연구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입니다. 天河核心舱
成功发射入轨，取得了空间站在轨建造任务的开门红。 중국 우주 발사 로켓의 이름은 장정입니다. 뒤늦게 시작한 우주 개발의 긴 여정을 함축하면서 중국 공산당 승리의 기반이 된 대장정처럼 결국은 필연적인 승리를 예고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화성 이후 목표를 2029년 목성 탐사로 잡았습니다. 우주 개발에서의 중국식 속도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지금의 우주 경쟁은 정부가 끌고 가던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추격하는 가운데 각국의 억만장자들이 만든 민간 기업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었던 우리나라도 이젠 족쇄가 풀린 만큼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탐사선 TN1 1호를 착륙시킨 화성입니다. 지구에서 우주선으로 최소 몇 달이 걸리는데요. 미국은 인사이트란 탐사선을 2018년 먼저 보냈습니다.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까지 시킨 건 구소련 이후 이렇게 두 나라뿐입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인도, 아랍에미레이트는 화성 주변을 도는 궤도선을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까운 지구 주변으로 와볼까요? 인공위성이 무려 7,300개, 이 중 약 절반이 미국, 예전 구소련이 1,532개, 중국이 455개를 띄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성 25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공위성 영상 시장만 봐도 2018년 약 5조에서 2024년에는 약 9조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받습니다. 이 통신망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약 1,500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구축했습니다. For the community of Pakanchkum to be able to have high-speed internet within 15 minutes of it landing on the ground is incredible. 지구 관측 데이터나 위성 통신은 시작일 뿐입니다. 스페이스X뿐 아니라 아마존 CEO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 서구 민간 기업들은 발사체 개발과 우주 관광, 화성 탐사를 통한 우주 자원 개발까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Human beings have always looked to the skies and been aware of their place in something bigger than their own surrounds. 과거 냉전 시대 군사와 안보를 위해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했다면 이젠 전 세계 민간 기업들이 앞장서 새로운 기회의 땅 우주를 개척하고 정부와 소비자가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겁니다. So I think it's going to encourage other countries and companies to raise their sights and say, hey, we can do bigger and better, which is great. We won a new space race.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우리 돈으로 465조가량. 이 중 80%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데 2024년엔 약 1,200조 규모로 3배 가까이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우주 발사체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민간 우주 탐사, 6G,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 개발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규모와 속도, 첨단 기술 파급 효과, 모든 면에서 우주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방할하다고 해도 궤도나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미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아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2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깃발을 꽂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예산은 미국의 100분의 1, 중국의 5분의 1 수준. 세계는 이미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박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투자했듯 우리도 우주 주권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미뤄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무실의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한 변호사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사자는 사망했지만 피해자 측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 A씨. 재작년 자신의 사무실에 신입으로 입사한 20대 여성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무실 등에서 10여 차례의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지난해 5월 퇴직 의사를 밝힌 뒤에도 A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또다시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로펌의 대표인 A씨가 실무수습 변호사로 입사한 자신의 고용과 업무 분배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저항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씨가 법조계 내에서 두터운 인맥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조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다른 여성 변호사들이 함께 나서주길 바라며 언론 인터뷰에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기사가 보도되면서 A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졌고 A씨가 오늘 아침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 측은 A씨는 사망했지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의구심과 그런 어떤 비난의 연초리에 놓이게 되는데 오히려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이 조사가 이어지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라는 게. 피해자 측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계의 대응과 자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습 변호사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실무 수습 제도의 개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휴대전화 살 때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가 지금보다 2배 커집니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거대한 제조사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영세한 판매점만 경쟁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습니다. 판매하는 곳마다 제각각이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통신사와 제조회사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밝히고 판매점이 더 깎아주는 건 15%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판매점 할인폭을 기존 15%에서 30%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단통법 시행 7년 만에 처음 손을 대는 겁니다. 단말기 고가화 등으로 국민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사실상 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큰 판매점은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할인도 큽니다. 반면 영세한 판매점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15%로 묶여있는 지금도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데 30%로 높이면 가격 차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한 대당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수입이 그러면 이상이 돼야 되는데 팔고도 마진이 그냥 빵원이거나. 결국 영세한 판매점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추가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단통법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정보의 빠삭한 정말 유튜브나 뭐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데 빠른 일부 소비자만 사실 혜택을 보는 거고 대다수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방통위 이번 개정안에서 단말기 공급 가격 인하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LG전자가 빠진 국내 휴대폰 시장을 사실상 삼성이 독점한 가운데 가격 인하를 판매점들에게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이준석을 잡아라. 계파 싸움 점입 가경인데,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세대 간 대결에서 계파 싸움 구도로 변질되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계파 싸움을 부추기는 문건까지 공개가 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수단체인 국민통합연대가 보낸 지역 조직으로 내려보낸 비공개 문건인데요. 네. 보시면 지난 24일 긴급 중앙임원회를 열었다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는 주호영 후보를, 또 최고위원 후보로는 이렇게 조혜진, 정미경, 배현진 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자, 대놓고 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문건인데 네. 이 국민통합연대는 어떤 단체죠? 네, 지난 2019년 12월에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정권 심판 그리고 자유파의 대통합을 위해서 만들겠다면서 만들어진 보수 단체입니다. 네. 출범식 모습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국민통합연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 나라가 이게 좌파에 맞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제 우파가 제대로 좀 나라에 좀 나타나야 되니까. 네,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은 친이계 좌장이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맡았고 또 다수의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이계가 이명박 정권 때 특임 장관을 지냈던 주호영 후보를 지원하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계파 정치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 문건에 언급된 인사들 또 작성 단체는 뭐라고 합니까? 네, 주호영 후보 쪽에서는 자신들과는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계파 정치라는 공격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재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실무자가 상의 없이 작성한 문건이고 해프닝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요. 계파 정치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거야말로 척결해야 할 구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아까 그 문건이 실무자가 상의 없이 작성한 문건이고 해프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중진 후보들은 또 이준석 후보 배후에도 특정 계파가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특정 계파 배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힌 적은 없는데요. 사실상 유승민계가 이준석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당의 당대표가 계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외부의 후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요. 구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주저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혁신 경쟁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계파 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상당히 중진 의원님들께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세지시고 계파 관련 이야기도 하고 계신데 혁신 경쟁으로 치러지던 우리 전당대회를 누가 멱살 잡고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진 후보들이 불리해진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유승민계 지원서를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갈등하고는 또 별도로 당대표 선거 규칙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결정된 경선 규칙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시면요. 당원 여론을 70% 먼저 반영하고 또 3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가 되는데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남 당원이 절반이 넘는 데다가 이렇게 일반 여론조사까지 당 지지자로 한정을 하면은 호남이나 젊은 층 또 중도층의 민심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천하람 국민의힘 선관위원의 말입니다. 네. 30%에 해당하는 국민을 굳이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무당파인 분들만 해서 국민의 비중을 오히려 더 축소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의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네, 하지만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만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은 내일 당대표 후보 8명을 5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민병헌 선수가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넉 달 만에 1군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야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는군요.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민병헌. 지병이던 뇌동맥류가 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게 올해 초 뒤늦게 알려졌고 스프링 캠프를 앞둔 지난 1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복귀 시점은 알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복귀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빨리 오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병헌은 개막 2달이 지난 오늘 밝은 얼굴로 1군에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선발 명단에 이름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기존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거에서 조금 밝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나가서 또 4타수 무안타 치고 하면 또 열받아가지고 또 뭐 당분간 컨디션을 조절하며 간격을 두고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직도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았어요. 어쨌든 제 몸이 면역력이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5번 타자 중견수로 나선 민병헌. 복귀 첫 타석부터 전력 질주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첫 타점을 올렸고 중견수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건강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수영 대표 선발전에서 실업팀 언니들을 제치고 배영 100m와 200m 올림픽 티켓을 따는 중학생 선수가 있죠. 도쿄올림픽에서 국제무대 데뷔를 앞둔 이은지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열흘 전에 있었던 대표 선발전 배영 200m에서 중학생 최초로 올림픽 A 기준 기록을 통과한 뒤 내친 김에 배영 100m에서 2년 만에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이은지. 지금도 되게 기쁘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좀 더 낼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다가 잠재력을 제대로 폭발시킨 이은지는 남자 선수들 못지않은 돌핀킥과 자명 길이가 강점. 빠른 턴 동작 후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훈련에 한창입니다. 돌핀킥이랑 턴하는 것도 제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장점을 키우는 거에도 이제 중점을 두고 새벽 6시 훈련을 시작으로 학교 수업과 저녁 근력 운동까지 쉴 틈 없이 흘러가는 바쁜 하루.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만화를 그리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림 솜씨도 국가대표급입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친구랑 그림 그리면서 놀고 있고요. 만화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노는 것 같아요.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수촌 입촌 대신 선택한 개인 훈련. 8년째 이어진 90년대 혼성 댄스 그룹 출신인 코치와의 호흡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초반에는 진짜 몰랐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수이셨더라고요. 페이스적인 거를 조금 더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충분히 올림픽 가서도 좋은 성적이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도쿄올림픽이 국제대회 첫 출전인 이은지. 15살 중학생의 당찬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외국인 선수들이랑 뛰어도 위축되지 않고 멋있게 뛰어서 열심히 뛰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김혜성의 호수비입니다. 자신의 순발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5월) 들어 잦은 비와 서늘한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의 양도 많아서 올 봄에는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날도 있고요. 서울의 강수일수가 오늘로 12일째 하루 걸러 하루씩 비가 내리고 있는 셈인데요. 내일과 모레도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서는 이보다는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내륙 산지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로는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여름 장맛비와 달리 비구름이 장기간 정체하는 형태는 아닌데요. 현재 장마전선은 중국 상해부터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멀찍이 밀려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상의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서는 내일 아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4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여수 24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겠고요. 주말이 돼서야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조금 전 정치적 참견 시점 진행 중에 지진 속보 관련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